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관리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의 복습을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 뭐 했었어요?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왜 중요한지부터 깠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의 많은 원리들, 그 이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책 세워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가 까지면은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된다. 여러분들 뉴욕 주민 그분 책도 제가 얘기했죠. 좋은 책이긴 한데 딱 하나 내가 디서그리 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in the long run, 그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다. 내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그 효율성까지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다. 결국에는 지값을 받을 것 지값을 받는다. 갈 놈 갈, 될 놈 될. 아시겠어요? 이게 레이버 마켓에도 해당돼요. 여러분들의 노동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 이 주식이 제값을 받느냐 아니냐, 그거가 장기적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워런 버핏의 아이디어가, 그리고 밸류 인베스트먼트 하는 아이디어도 그건데, 여러분 학부생들 여러분들, 그죠? MBA들도 그렇고 학부생 여러분들 주로 보시니까 여러분들의 몸값도요, 지금 당장은 언더프라이스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레이버 마켓 나가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은 저긴데,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을 곳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기서 나를 못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깔봤던 기업에서만 나를 받아주네 하는 거거든요. 언더밸류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신이 하나의 증권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휴먼 캐피탈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휴먼 캐피탈의 프라이스도 항상 에피션틀리 프라이스만 돼 있을까?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언더 프라이스 돼가지고 억울하게 난 이거보단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단 더 많은 연봉을 받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죠. 누구나 그런 겁니다.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몸값에 제대로 대우를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받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생들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될 수 있으면은 취준 재수 삼수하지 말고 빨리 현업에 들어가서 낮은 임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빨리 일부터 시작해라. 거기 현업에서 잔뼈가 굵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 지내고 2년 지내다 보면요, 그 계절이 지나면서 시즌드라 그래요. 시즌드 캔디데이트, 계절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하고 그거 못 겪어본 루키들하고는 이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가서 경험을 해보시고 3년 정도 일을 시작했으면 3년 정도는 거기서 푹 썩어 주시라고. 썩어야 장맛이다.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든 일을 해보시고 배워보시고 3년은 거기서 그냥 푹 썩어 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딴 데로 점프를 하고, 그러면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값을 제대로 받는 게 나온다고요. 그 스킬도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특히 이건 외국계로 가는 사람들은 더 심하고요.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연봉이 2배로 점프를 하고 3배 점프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요. 해볼만 해요. 여러분들이 제 몸값을 받는 거는 내 몸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 내 자신을 마켓업을 하게 돼. 노출시켜야 돼. 증권도요, 주식도 트레이딩이 자주자주 되는 것들, 리퀴디티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많은 주식들이 제 값을 받고 트레이딩을 한다, 트레이딩 된다 하는 게 파이낸스에서 밝혀진 바입니다.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 레이버 마켓에다가도 적용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테이 마켓업을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꼰대 소리는 거기까지만 하고 다 이제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모멘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사이즈와 북투마켓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것들이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반증. 모멘텀 왜 반증이 됩니까? 여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 네. 캘린더 이펙트, 제뉴얼 이펙트 같은 거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건데 왜 이번에 또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그것이 패턴이 다시 반복돼야 되냐고. 누군가 선수 치고 가가지고 사놓으면은, 그죠? 합리적이라 그러면 그 가격이 벌써 올라가 붙어 있어가지고 1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죠? 그게 왜 1월 가서야 올라가냐고 하는 게 이제 그 반증이다 하는 거. 모멘텀은 뭐예요? 과거 몇 개월 동안 선방한 거 앞으로도 선방한다. 아니 그거 이미 역사적으로 이제 프라이스에서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그 패턴 인식 가지고서 더 이상은 프로핏 테이킹 할 수 없다면서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그런데도 여전히 되더라는 거예요. 아,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오버 리액션, 그 반대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 3년 5년 이렇게 봤을 때 극단적으로 오버 가던 애들 달도 차면 기울고, 극단적으로 밑에 꼬라박던 애들 쥐구멍에도 볕들 나온다 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이거는 이제 weak form,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반증이었고, 준강형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가설에 대한 반증은 뭐였다? 사이즈나 북투마켓 같은 북투마켓이 아니죠. 북투마켓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 그죠?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공개된 공시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모든 것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가 아니라 그놈의 것이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이즈 북투마켓은 밸류 인베스팅이랑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가치 투자. 그죠? 가치 투자. 여러분들 PB 레이시오,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또 진성이하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수업 듣는, 그죠? 이게 보고 있냐 진성이? 네, PB 레이시오에 대해서 뭐 얼만큼 이제 뭐 관심 가진 주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DCF에 워낙이 이제 포커스 돼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는 약간 PB 레이시오 같은 거는 좀 이제 뒷전으로 물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DCF에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퀀트 투자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런 PB 레이시오, 밸류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좀 더 익숙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깊게 들고 판다기보다는 수천 종목을 그냥 한 가지 기준 갖고 줄 세워서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PB 레이시오 이걸 갖고서 트레이딩 하는 거, 이게 돈 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효율적 시장의 반증이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것까지 경제학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근데 반영이 안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게 말하자면은 점차적으로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기준으로 프로핏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슈가 또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물어봤어요. 모멘텀 전략 같은 거 어떻게 해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벌었다 하는 기준을 뭘 갖고 얘기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가 알파를 내느냐 하는 거였어요. 알파 뭐냐면은 R 포트폴리오 아니면 어떤 스탁이 됐든지 빼기 RF, 여기다 하자. R 포트폴리오 빼기 R 리스크 프리 레이트, 액세스 리턴이죠 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어떠한 체계적 위험 요소. 아까 이제 진성양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체계적,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 그때 그 뭐죠? 재무관리 시간에 그죠? 배우는 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뭐라 그랬어요? CEO가 마약을 빨고 앉았다든가 뭐 어디 뭐 헛짓거리 하고서 이제 뻘짓거리 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주가가 빵 떨어져요. 그 회사 주식이. 그럼 그 회사만 꼬라박는 거죠. 만약에 전국의 모든 CEO들이 다 같이 마약을 빨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시스테매틱, 체계적인 위험이야. 그렇지만은 그럴 일은 없다. 우리가 알고 바랐는데 그러길 바랍니다. 이건 비체계적인 위험이야. 그죠? 우리의 CEO 분들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개 중에 약간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체계적 위험, firm specific risk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함과 동시에 걔네는 잊어버려도 된다. 왜? 그 주식이 꼬라박을 때 딴 주식이 올라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 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갖다가 들고 흔드는, 그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체계적인 위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체계적인 거 말고 전체를 갖고 들고 흔드는 게 뭐냐. 그걸 갖고서 CAPM에서는 뭘 갖고 돌았다? 마켓 포트폴리오 하나로 다 요약해서 얘기를 했다. 그죠? 마켓 포트폴리오,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 갖고 가면은 전체가 다 같이 흔들리는 거 좀 매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마켓 포트폴리오를 갖고서 이제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그 요소를 잡아낸 겁니다. 첫 번째 요소.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 리턴 빼기 국고채 리턴. 그래가지고 초과 수익률. 이거 하나가 한 팩터, 한 요소로서 모든 걸 설명하고 끝낸다. 그 CAPM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가지고 요놈이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축해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돈을 버는지 아닌지를 뭘 갖고 측정하느냐? 요 알파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CAPM이 들어맞고 시장이 효율적이라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CAPM이 맞는 모델이고, 리스크 모델이 맞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가정이 맞아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알파는 항상이라기보다는 알파는 평균적으로 알파는 제로다. 알파는 제로다. 통계적으로 0과 다를 게 없다. 포트폴리오 수천 개 갖고 테스팅을 다 해보면 알파 수천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포트폴리오 저 포트폴리오 갖고서 역사적으로 테스팅을 백테스팅이라고 그럽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알파가 수천 개 수백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포트폴리오만큼. 그러면은 그 알파들이 분포를 쭈르륵 할 텐데, 그죠? 우리 벨커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평균적으로 0인가 아닌가를 통계적 테스트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통계 테스트 결과 이거는 뭐가 나온다? 0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는 거고, Based on CAPM. CAPM이 맞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CAPM을 벤치마크로 놓고서 만약에 모멘텀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던 놈을 계속 잘 나갈 거니까 롱, 못 나가던 놈을 계속 못 나갈 거니까 숏, 롱숏 포지션 딱 잡아가지고 이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갖고 리턴을 계속 다달이 구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의 액세스 리턴 구하겠죠. 그걸 갖고 시장 포트폴리오 리턴, 액세스 리턴을 갖고 리그레션을 돌려버립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 절편이 뭐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절편이 심각하게 양으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수 100번 돌려보니까 알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오더라 하는 거가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돈을 벌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절대적으로 항상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냐는 아니라고.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이 벤치마크 모델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벤치마크 모델 지금은 지금은 뭐라고 썼다? CAPM을 모델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벤치마크 모델이 CAPM이 완벽한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아니죠. 근데 답이 CAPM은 그저 시작일 뿐이야. 눈에 완벽한 그 리스크 리턴 모델은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팩터 갖고 만든 모델 CAPM 아직 부족하니까 알파가 양수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0과 다른 숫자가 심각하게 다른 숫자가 나왔겠지 라고 디펜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항상 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팩터로 안 되니까 뭘 집어넣어요? 2팩터, 3팩터를 또 집어넣어요. 여기 베타 두 번째 거 모델, 체계적 리스크를 한 디멘션으로만 가져가는 게 CAPM이었고요. 그죠? 그 체계적 리스크를 마켓 리스크 뿐만 아니라 뭔가 또 있는 것 같아. 말하자면은 밸류라는 걸 리스크 팩터, 밸류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하는 회사들의 특성 차이, 그죠? 특성의 차이, 이것이 CAPM의 마켓 리스크로는 붙잡을 수 없는 새로운 리스크 팩터인가 봐. 그러면서 밸류 팩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팩터, 그죠? 회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줄 세워놓은 거, 그것이 또 다른 리스크 팩터인가 봐. 그러고서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2팩터, 3팩터를 집어넣고 나서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갖고 또 테스트를 해봐. 그러면서 이 알파가 그러면은 이 새로운 알파가 여전히 0과 다른 심각하게 파지티브냐, 알파가, 그죠? significantly positive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서 또 테스트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또 돈을 벌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significantly positive 알파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돈을 벌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벤치마크 대비 해가지고 어떤 벤치마크를 놓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멘텀이 돈을 벌어주느냐? 그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요, 어떤 나라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발견이 되고 어떤 나라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안 나타나요. 미리 말씀드릴게. 미국에서는 모멘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안 나와. 왜? 몰라. 미스테리예요. 그 중에 요즘 그 섹시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뭔지 아세요? 칼라 코딩이다, 여러분. 칼라? 뭐냐면 여러분들 그 봉 차트 있잖아요. 봉 차트.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요즘 캔들스틱 차트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나타낼 때에 떨어지는 거를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나라가 있어요. 떨어지는 걸 빨간색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거를 빨간색으로 나타내죠. 올라가는 거를. 그죠? 올라가는 거 빨간색. 근데 미국은 어때요? 내려가는 걸 빨간색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빨간색은 피, 불 이런 것처럼 뭔가 화끈하게 겁나는 내지는 혐오하게 되는, 경계하게 되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거 편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색깔입니다. 본능적으로 수백만 년 내려온 인류의 역사상 빨간색은 경고의 의미야. 경고의 의미인데 그걸 갖다가
떨어지는 주식에다가 확 나타냈으니까 더 무섭겠지. 더 떨어질 것 같은 경각심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모멘텀의 아이디어랑 같이 가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숏해버리자. 더 떨어질 것 같다. 아마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모멘텀 트레이딩이 이 캔들스틱 차트의 영향 때문에도 좀 더 모멘텀이 발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연구 결과가 지금 탑저널에 나왔습니다. 예, 금년인가 작년에 나왔어. 색깔, 이게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핀테크 회사를 차릴지 누가 합니까? 그러고 나면은 핀테크 앱을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잖아요. UX. 그죠? 이걸 무슨 색깔로 나타낼 건데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이런 거 같은 것에 노출되면은요, 이게 모멘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culturally, 문화적으로 빨간 건 좋은 거다 라고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싱가포르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나도 느끼는 건데, 중국 친구들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시뻘건 걸로 갖다 발라버려요. 그러나 나 좋은 거 같이 좋은데, 나도 중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국 친구도 많고, 중국 노래도 나 잘 불러. 짱쉐요. 뭐 옛날에 뭐 이 쭈푸 뭐 이런 노래들도 내가 가사까지 외워가면서 막 불렀었어. 근데 좀 빨간색만 좋아하는 거 좀 어떻게 좀 다른 색 좀 좋아해 줄 수 없을까? 다 같이 좀 좋아해 주면 안 돼? 무조건 빨간색 좋은 색이에요, 얘네는. 그러고 나니까는 빨간색에 대한 경계심이 없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무슨 색깔로 나타내? 초록색, 파란색으로 나타냅니다. 시퍼렇게. 그러고 나니까는 모멘텀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 중국 스탁 같은 경우들도 그쪽에서는, 중국 애들한테는 또 이런 것들이 빨간 거에 대한 이 혐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도 테스팅이 돼 있고요. 좌우지간해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모멘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연구들도 지금 나왔다 하는 거고, 앞으로는요, 이제 뉴스와 노뉴스에 대한 주가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샥 나가고서 1시간 내로 이걸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진짜 섹시하고 재밌는 서브젝트예요. 이것도 또 이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꼭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오버 컨피던스와 또 디스포지션 이펙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같이 디벼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좀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